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제주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경보도 대설주의보로 변경됐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강원 평창 선자령에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은 11명이 구조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반환점을 돈 여야 공천 심사의 본격적인 난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 이탈을 막기 위한 수위 조절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공천이란 지적을 불식시키는 게 과제입니다. 가자지구 사망자가 3만 명 가까이 집계된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과 인질석방 협상안 마련을 위한 4개국 대표단 회의에서 중대 진전이 있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면서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어제 강원과 경상, 전라 일부 시군과 서해 5도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제주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경보도 대설주의보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북한 황해도 부근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이동하면서 경기 파주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강원 평창 선자령에 등산을 갔던 남녀 11명이 길을 잃어 소방이 구조작전을 벌였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눈밖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 119 구조대원이 쌓인 눈을 삽으로 퍼가며 길을 냅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을 기어가느라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산에서 내려오다 눈길에 갇힌 등산객 11명을 구조하러 나선 겁니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 일대에서 고립된 이들은 1시간 40여 분 만에 모두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2일에도 등산객 3명이 고립됐다가 6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배달 가방과 각종 오토바이 부품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대전 복용동의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배달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 송도 해수욕장에서는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달집에 불을 붙이는 순간 작업자 쪽으로 불꽃이 튀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의 정박한 선박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어선으로 불이 옮겨붙어 모두 3척이 불에 탔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부산에서 출발한 서울행 KTX 고속열차가 동대구역 근처에서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840여 명이 임시 열차로 갈아탈 때까지 80분 정도 불편을 겪었고 뒤따르던 열차 2대도 10분씩 지연됐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진행합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후 거리 행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집단 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정할 예정입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20년 단체 행동을 마무리할 때 의협 집행부가 종료를 선언해 혼란에 빠졌다며 중대 결정의 시작과 종료는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묻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들도 진료를 그만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병원 진료와 학교 강의 가운데 진료를 하지 않는 겸직 해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과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이번 주말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제안은 신속하게 성사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정진행 교수가 2시간가량 회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서울의대 교수들 사이에 겸직 해제 집단 행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겸직 교수는 대학에서 의대생을 가르치면서 병원에 파견 나가 진료도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겸직 해제는 학교 강의만 하고 병원 파견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겸직 해제는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대다수가 겸직 교수인 만큼 단체로 겸직 해제를 한다면 환자 진료에 타격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측 관계자는 아산병원과 순천향병원 교수진도 연대 의사를 알렸고 국립대병원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교수 비대위가 구성되는 등 의대 교수들의 개입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자인 전공의와 정부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위치란 의견이 있는 반면 전공의 편을 드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26일 전공의와 함께 모여 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전공의들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라며 주말 동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닥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위는 제한적이나마 돌아가고 있던 병원의 진료가 이대로 간다면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고 파국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 중인 비대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 재편하고 전국에서 구성 중인 상급 종합병원 비대위와 함께 움직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항암 치료 등을 위해 서울로 올라올 경우 이른바 환자방에 머물며 치료를 받곤 합니다. 하루하루 절박한 심정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 주변 항암 환자들을 윤성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기 식도암 판정을 받은 65살 박광지 씨는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위해 잡은 10평 남짓한 방에서 뉴스를 챙겨보는 게 최근 주요 일과가 됐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남은 치료와 수술이 기약 없이 밀리진 않을까 한숨만 나옵니다.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죠. 안 그렇습니까? 다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눈물도 나고 울고 싶고 그래도 옆에 또 보호자가 있으니까 보호자가 더 안타깝고 아까워 싶어가지고 울도 못 하고 있고 이런 거죠. 서울까지 올라와 투병하는 박 씨를 돌보는 언니 역시 울분을 쏟아냅니다. 저희들이 여기 계속 있어야 될지 또 내려갔다가 또 금방 올라와야 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정신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통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박 씨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치료를 받는 다른 환자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도 할 때까지 하루하루가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지금 의대생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정작 결론적으로 피해는 지금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픈. 주요 병원 인근에 위치한 이른바 환자방은 통원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묵는 곳입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데 지방에서 서울을 매일 오가기 어려운 환자들이 찾곤 합니다. 국립암센터 앞에 있는 주택가 골목입니다.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룸 건물들 사이 환자방 간판을 내건 곳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치료가 취소되거나 기약 없이 미뤄지자 환자방 예약 문의도 뜸해졌습니다. 자기네들도 오고 싶어도 그런 사연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의대생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 목숨을 잇기 위해 투병하는 암 환자들은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손 놓고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전공의 결근과 의대생 집단 휴학계 제출이 맞물려 의과대학 학사 운영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수련병원 임상실습을 계획한 학교도 있는데 강사도 학생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생 670여 명이 재학 중인 전북대 의과대학. 이 대학 본과 3, 4학년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임상 실습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체 학생 가운데 96%가 넘는 646명이 휴학기를 제출해 실습에 참여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르칠 사람들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실습 강사를 맡는 전북대병원 전공의도 대부분 결근 중입니다. 단체 사직 이런 이유 때문에 수업에 차질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자세한 논의를 지금 다음 주 중에 계획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미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의대도 전국적으로 10여 곳. 개강 시즌을 앞두고 학사 일정 파행이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보통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 처리됩니다. 학교마다 학칙에 따라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결석하면 F학점 처리되는 만큼 수업이나 실습 거부가 2달을 넘기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건 내년부터 현장에 투입될 본과 4학년입니다. 유급하면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본과 4학년들의 동맹 휴학이 장기화하면 바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던 정부가 코앞에 의사 공급 부담을 마주하는 겁니다.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을 때도 의대생들은 지금처럼 동맹 휴학으로 의사 파업에 뒤를 바쳤습니다. 그 결과 의사 국가시험이 한 번 연기됐고 종국에는 정부가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해 미응시자들에게 기회를 추가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강대강 대립의 결말이 정부의 백기투항일지 의사들의 단일 대우 이탈일지 또는 극적 타협일지 아직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반환점을 돈 여야 공천 심사의 본격적인 난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명계에 유리한 이재명 대표 방탄 공천이란 지적을 여당 역시의 쌍특검법 재표결 이탈을 막기 위한 수위 조절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이제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제 양보와 희생으로 경산당입이 하나가 되어 야권보다 잡음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는 국민의힘 공천. 하지만 애초 개혁과 쇄신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큰 감동이 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되도록 현역의 경선 기회를 보장하는 기조 탓이 큰데 컷오프되는 인원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이런 상태라면은 국민의힘에서 불만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TK 쪽은 이쪽에서 이준석 신당으로 가기 어렵다. 29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권에서 17명 이상 이탈표가 생기면 특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만큼 최대한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낙천시 특검 표결에 이탈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적폐와의 동거를 자처한 셈입니다. 한동훈식 무음 공천에 민낯입니다. 실제 당 지지세가 강해 본선 같은 예선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권과 TK 지역 상당수는 컷오프는 물론 경선 대진표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딴 탈당 선언에 반발 기자회견, 당대표실 점거 농성까지 민주당 공천 내용의 현주소입니다. 다수 지역구에서 비명계 현역대, 친명계 도전자 대결 구도, 여기에 하위 20% 명단 대부분이 비명계로 채워진 점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내가 법이다, 내가 왕이다 하는 식의 이거는 인위적인 공천이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시점에 현역 평가가 이뤄진 점을 주목한 분석도 나왔는데 9월 말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처리가 있었고 평가는 11월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도대체 누가 가결표를 던졌냐,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 요소들이 당시에 이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현재 공천 상황이 친명 방탄용이라는 비명계 반발에 결과적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정말 근거드리고 싶습니다. 방탄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호위무사 강경파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야 모두에 붙은 방탄의 꼬리표를 어떻게 잡음 없이 떨쳐내느냐가 총선 승리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결과를 볼 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찬반이 공천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록 위마 공천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그제 발표된 민주당 경선 지역 8곳 대부분은 비명계 현역 지역구였고 공천 기준은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 일부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 공천이 대장동판 사천 시스템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내 공천을 갈등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야당 저주가 하는 일에 전부냐고 맞받았습니다. 박성중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의 입이 야당을 향한 저주의 막말을 쏟아내느라 쉴 줄 모르고 내용도 스토킹 수준의 깎아내리기라며 한심하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왜 정작 정부 여당에 대한 물음엔 답하지 못하느냐며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 가방 수수를 기자가 물어도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말로 도망치기 급급하니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5개월 만에 수리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인데 4월 총선을 앞둔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논쟁적이었던 건 단연 여성가족부 폐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도 여가부 폐지를 거듭 약속했지만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여성계를 중심으로 들끓은 반대 여론과 여소야대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이 난관에 부딪히자 결국 김현숙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이 2차례 여가부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힘을 보탰지만 모두 국회 문턱에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50일 앞둔 지난주 화요일 윤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을 공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잼버리 책임론 속에 김현숙 장관이 냈던 사표를 5개월 만에 수리한 겁니다. 또 후임자 지명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총선까지 간다는 기조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재편되면 여가부 폐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선 전까진 폐지 준비 차원에서 여가부 실국장 라인에 다른 정부 부처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대신 인구부를 신설하거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예우하는 대안도 살펴보는 분위기입니다.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래저래 대선 히트 상품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총선에 맞춰 다시 꺼내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관직을 비워 부처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건 입법권을 막는 편법이자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동시에 폭발력 강한 여가부 폐지 이슈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지 물밑 손익 계산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로 분류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지 시간 23일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선 제약적 통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올해 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장 참가자들은 지난달 중순까지도 연준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거래 융자 등 증시자금이 전반적으로 불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22일 기준 53조 6,300억 원으로 한 달 전 50조 2,900억 원보다 늘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 찾지 않은 돈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를 앞두고 증시 진입을 준비하는 대기성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주주 환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 압박에 나섰는데 기업은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가 가로막힐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5일 열릴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공고입니다. 영국계 자산운용사 시티 오브 런던 등 5개사의 주주 제안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지분 합계 1.46%인 이들 주주가 주당 배당액을 2,550원에서 4,500원으로 늘리고 자사주 5천억 원어치를 매입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삼성물산은 제안대로라면 주주 환원 규모가 올해 잉여 현금 흐름 100%를 넘어선다며 이렇게는 회사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자에서 나아가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헤지펀드를 행동주의 펀드라고 합니다. 주주 권익을 지키고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단기 차익만 노릴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 10년 우리나라 주주 환원율은 29%, 같은 기간 미국이 92%, 중국도 30%를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이 배당금의 확대라든지 혹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는 다른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졌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동주의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증시 부양에 나선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이런 흐름에 기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 행동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 펀드가 늑대무리처럼 연합해 기업을 공격한 뒤 단기 차익만 챙겨 떠나는 행태가 대표적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기업의 경영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적인 기업의 어떤 밸류업, 그러니까 그 투자와 장기적인 투자와 수익성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기업 주총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도 주주 환원 확대 주장의 앞뒤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이라크 현재 호평을 토대로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부분적으로 재개됐고 베트남에선 하노이 스타레이크 시티와 야베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런 성공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 도시개발 중심으로 해외 건설 수주의 방향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10만여 가구가 살 분단급의 신도시를 짓는 비스마야 프로젝트. 사업 규모는 101억 달러로 이라크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22년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지난해 12월 미수금의 3분의 1인 3천억 원을 한화 건설 부문에 지급해 부분 재개가 이루어졌고 전체 공사 재개도 추진 중입니다. 한국형 신도시와 아파트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가 사업 재개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3분의 2 규모로 베트남 하노이의 강남으로 통하는 스타레이크 시티. 주거 상업시설과 13개 정부 부처 관공서가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GS건설은 베트남 제1의 경제 도시인 호치민 부근에서 3.5 제곱킬로미터, 인구 6만 8천 명 규모로 야베 신도시를 개발 중입니다. 호치민의 차세대 강남으로 불리는 곳에서 한국식으로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의 아파트와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토대로 지난 50년간 이어진 도급 위주의 해외 건설 수주를 해외 도시개발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오는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100억 명으로 불어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 신도시를 수출하자는 겁니다. 그 개발도상국들이 인구를 담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스마트 시티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주력 앞으로 해외 진출 프레임으로 바꾸고자. 건설사들은 이에 공감하며 해외 도시개발 사업의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한 만큼 정부와 금융권에 신속한 정책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노인들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복지용구 수입 가격을 부풀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급여를 가로챈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4년간 이들이 빼돌린 돈은 63억 원에 달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입 가격이 5만 3천 원인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A 수입업자는 이 보행기의 수입 가격을 10만 5천 원으로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고 물품은 16만 2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노인용 복지용구는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데 더 많은 보험급여를 타내기 위해 값을 속인 겁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간 이들이 수입한 복지용구는 10만 개가량. 가격을 속여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63억 원에 이릅니다. 소비자들도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수입 가격과 비례해 판매 가격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노인 복지용구 가격이 수입 가격을 부풀려서 과다 책정된 만큼 그것을 구매하는 일반 노인분들께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형태로 바뀌었고 비싸게 산 가격은 2배에 달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세탁을 위해 홍콩의 중개무역 유령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56억 원 상당의 복지용구를 수입했는데 105억 원으로 부풀린 가격의 물품 대금을 유령회사에 지급한 겁니다. 이후 유령회사가 중국 제조사에는 실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49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남긴 차익 중 19억 원은 산업안전용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꾸며 들여왔습니다. 또 17억 원은 B씨와 공모해 본인 가족이나 지인 등 20여 개의 계좌로 분산해 국내로 이체했습니다. 세관은 보험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수입업자 A씨와 공범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씨가 편취한 63억 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요즘 동네에서 소아과 찾기가 쉽지 않아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단체의 기준 탓에 병의원을 개설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개선 의견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도내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1시간 대기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1시간 반, 2시간. 아이고 엄청 기다려야 돼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아예 없는 시군도 3곳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영리법인이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개원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료법인 설립 운영 기준에 따르면 한 병상당 5천만 원씩 100병상 이상으로 50억 원 규모 이상 되어야 하는데 무리라는 겁니다. 실제 한 비영리법인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갖춘 병상 29개 규모의 의원을 개원하려고 했던 정읍의 한 건물인데요. 번번이 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 탓에 결국 허가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의원급이 아예 안 되고 병원급 100병상 이상만 가능하다는 운영 기준이 전라북도에 있다 보니까 100병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상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병원까지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른 타 지역의 비영리법인에서 어떤 의료기관을 설립을 하는데 30병상 이하로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읍도 기준을 낮춰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북도지사에게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우선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50병상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규제가 지역 의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본 재산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관 내용이나 사업 계획, 재정 능력 등을 면밀히 살피고 병원 운영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될 일로 판단했습니다. 전북특자도는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의료법인 설립 요건 등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난 13일 기아 타이거즈의 신임 사령탑으로 부임한 이범호 감독이 스프링 캠프에서 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대 초반 감독답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형처럼 선수들에게 다가서며 팀의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김상익 기자입니다. 81년생 신임 이범호 감독이 생각하는 감독의 첫 번째 조건은 소통입니다. 평소 존경해온 김인식, 김기태 감독처럼 믿음의 야구 속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좀 부드럽게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경기를 이기든 지든 내일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졌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든지 질타를 하는 타이밍 자체를 좀 뒤로 늦출까라고 생각합니다. 팀 내 최고참 선수 최영우와는 불과 2살 차이. 여전히 코치로 부르는 후배들도 많고 이 감독 본인도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이길 원합니다. 우선 좀 편하게 해주시고 눈치 보지 말고 이제 좀 하고 싶은 걸 좀 하게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은 스스럼 없이 다가와 이것저것 물어보고 상의하는 감독과의 접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가와 주시니까 좋은 것 같고 와서 장난도 쳐주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체계가 잘 잡힌 강팀의 감독이어서 감사하다는 이 감독은 다른 팀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아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지고 있는 멤버는 작년 우승했던 팀들, 1, 2등 했던 팀들한테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만 잘 조성이 되면 상당히 좋은 방향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통산 11번째 우승 이후 6년째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믿음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첫 80년대생 사령탑 이범호 감독이 명가 재건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YTN 김상익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을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1일 1차 회의에서는 곧바로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로 방향을 잡았던 전력강화위원회가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K리그 현직 감독들이 국가대표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 뒤 K리그 팬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등의 좋지 않은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집트와의 국경 봉쇄 등이 담긴 전후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내각 구성원들에게 전후 계획이 담긴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문건에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켜 가자 지구의 완전한 비무장화를 이뤄내고 감독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과 가자 지구와 이집트 간 국경을 이스라엘이 관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문건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영구적인 합의와 관련한 국제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은 전례 없는 테러 행위에 엄청난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140일을 넘긴 가운데
가자 지구에서 나온 사망자가 3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전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개국 대표단 회의에서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뭔가 들고 건물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드론으로 감시하던 이스라엘군은 곧바로 폭탄을 날립니다. 다른 건물 안에선 하마스 대원들이 쓰던 각종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는 또 이스라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여성 등 50여 명이 지내던 주택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احنا قاعدين بامان الله يا ابني في السنه والبخبز على الفرن واولادها حواليا مش اي شيء ما بشوف غير ضربه تطاير علينا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بعرفش عمين يا بعرفش عجيراننا.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진 전쟁통에 가자 지구에서만 목숨을 잃은 사람이 3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3분의 2가량이 미성년자와 여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안 마련을 위한 4개국 대표단 회의에서 중대 진전이 있었다는 이스라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협상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4개국 대표단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파리 회의의 결과물을 통해 하마스가 가까운 미래에 수용할 만한 협상안의 새로운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외교관은 회담에 진전이 있었으며 앞으로 추가 진전은 하마스의 손에 달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매체는 하마스가 더는 휴전의 조건으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인질 석방 대가로 풀어달라는 보안 사범수도 낮춰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옥중에서 숨진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의 시신이 사망 8일 만에 가족에 인계됐습니다. 키라 야르미시 나발리 대변인은 SNS에 나발리의 시신이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됐다면서 함께 시신 인계를 요구해 주신 모든 분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나발리의 어머니가 아직 살레아르트에 있으며 장례식은 열리지 않았다며 나발리가 마땅히 대우받아야 하는 방식의 장례식을 당국이 방해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G7 회원국인 이탈리아, 캐나다와 각각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발발 2년을 맞아 수도 키우를 깜짝 방문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SNS에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하기로 한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강한 척하지만 진정으로 강력한 지도자라면 반대자를 암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이 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띈 모습 하나가 이 드론 등 무인 전력의 등장이었는데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점은 무엇인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이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 양국은 무인 전력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상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해군 상륙함을 공격하는가 하면 무인 보트를 이용해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유조선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본토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모스크바 시내 한복판 경제 중심지에도 떨어졌습니다. Я проснулась от просто громкого звука. Это было понятно, что это не гром, не молния, это был взрыв. Конечно, была паника, и я побежала на балкон посмотреть. 러시아의 드론 공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월 초에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와 오데사를 공격해 7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6월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무인기를 활용한 지상작전이 대폭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러시아는 개전 이후 6,226차례의 무인기 공격을 받았는데 지난해 6월 이후 피해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9,696차례의 피해 숫자 가운데 5천여 차례가 이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병사들의 생존성을 높이고 비용 대비 효율적인 공격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생존성 보장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병력 동원이 사실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수단. 특히 러시아는 개전 이후 무인기 생산량을 17배 가까이 확대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올해 자폭용 드론을 100만 대 생산해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전에서의 무인 전력 의존도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북한에 맞서 우리도 드론 체계 구축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홍상수 감독이 신작 여행자의 필요로 제74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베를린 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단은 주 행사장인 베를리날레 팔라스트에서 홍 감독의 여행자의 필요를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발표하고 시상했습니다. 홍 감독은 2022년에도 소설가의 영화로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은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공상에 이어 2등상에 해당합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는 여행자의 필요를 비롯해 범죄도시4, 파묘 등 5편의 한국 영화가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김혜영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성장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는 어린이 심사위원단이 선정하는 수정곰상을 받았습니다. 동전이 사라지는 시대, 세계 주요국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발행을 늘리는 주화가 있습니다. 이런 예술형 주화를 우리도 발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나라 문화와 경제의 집약체인 화폐, 그중에서도 동전 연구가 취미인 직장인입니다. 외국에서는 액면 금액이 표시된 법정 금화나 은하인 예술형 주화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가끔 기념 주화나 메달밖에 안 나와 아쉽습니다. 가장 역사적인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화폐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정 화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고요. 국가가 공인해서 법정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미국 등 서구의 주요 국가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자국의 정체성을 잘 담아낸 예술형 주화를 발행해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이나 소장, 투자 수요 속에 빠르게 성장해 주요 6개국 발행 규모가 지난 2022년 20조 원으로 3년 만에 2.7배 커졌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외환 리스크 대비도 됩니다.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은 외환 보유액 대비 금 보유량이 5에서 10%지만 우리나라는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높아진 국가 위상과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화폐의 액면 금액 범인의 제조비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다양한 도전을 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팬더를 매년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전 세계 투자가뿐만 아니라 수집가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비엔날에는 도시를 아름답고 섬세하게 도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조폐공사는 예술형 주화에 대한 연구와 준비에 나섰습니다. 50% 정도는 해외에 수출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걸 하게 된다 그러면은 문화산업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해외 수출을 통해 가지고 국가 브랜드 제고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 같습니다. 2차 시장 등 국내 화폐 산업 생태계 확장과 함께 국제 마케팅 전략 개발이 숙제로 남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남들과 조금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김현주 씨. 현주 씨의 어머니는 7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오른쪽 전신에 편마비가 왔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현주 씨 혼자 어머니의 돌봄을 온전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먼저 하는 게 용변 보시고 제가 그거를 좀 치워드리고 침대에 누워 계시다 보니까 운동시켜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과고요. 현주 씨와 같이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가족 돌봄 청년 또는 영케어러라고 하는데요. 2, 3년 때까지는 정말 사랑만으로 어떻게든 엄마를 살려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봄을 했었는데 제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계속 엄마와의 그 돌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 굴레들을 계속 살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루 중 그녀에게 유일한 자유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오는 4시간. 그마저도 온전히 쉴 수 없습니다. 병원 하나를 가더라도 그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휠체어를 못 실은다, 그리고 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뭐 이런 이유로 승차 거부를 많이 당했어요. 신청해놓고 좀 봐야 돼요. 이게 과연 빨리 배차가 될 것인지. 아, 그게 예약을 한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이게 복불복이고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13년째 간병하고 있는 조기현 씨. 그는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냉혹한 현실에 매번 좌절했습니다. 정말 살아야 되니까 공장 다니고 건설 현장 다니면서 벌었던 돈이 2인 가구 중위소득이 넘기 때문에 뭘 받을 수 없다라거나, 혹은 아버지가 계속 아프고 스스로 자립을 못하는데도 정확한 진단명이 없어서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에서 나 혼자만 계속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여유롭게 살고 풍족하게 살려고 조금 지침이 넘은 게 아니라 정말 살려고 조금 넘은 게 그냥 국가가 임의로 정한 그 기준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영케어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거는 좀 굉장히 최근 일인 것 같고요. 청소년 혹은 아동 그리고 청년들 모두 지금 어떠한 교육과 고용을 받는지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돌봄으로 인해서 교육이나 고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에게만 손실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똑같이 우리가 받아 안는 거거든요. 영케어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정부도 돌봄 지원을 위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데요. 장기 요양보험, 일상 돌봄 서비스, 신취약청년 전담 지원 시범 사업이 그 예입니다.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보면 자기 돌봄비 200만 원, 연 200만 원 주겠다라는 대책들은 실제로 이 영케어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본질적인 문제랑 너무 괴리돼 있거든요. 돌봄 서비스 시간이 좀 더 늘어나야 내가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보는 사람이 갑자기 아플 때 내가 간병 안 하고, 혹은 고액의 간병인을 안 쓰고 그냥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쓰고 싶어요. 중증이어도 치매가 있어도.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요구들은 사실상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죠. 일상돌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시작을 했지만 대부분의 가족돌봄 청년들이 아직은 이 서비스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산조사라든지 자격 조건이 또 까다로워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해서 좀 더 쉽게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케어러가 원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건강보험공단 찾아가서 뭐 신청하고, 치매안심센터 찾아가서 뭐 신청하고, 구청 찾아가서 주민센터 찾아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일원화된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원화된 창구를 읍면동 단위로 내려서 내가 사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창구들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상황에 맞게 돌봄 시간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공단이나 이런 그 지원 기관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필요한 시간, 그리고 엄마가 돌봄이 필요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돌봄을 하지 못했을 때 돌봄 공백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봄을 수행하는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지원으로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와 양평, 경기도 광주, 충북 진천,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 산간은 내일 아침까지 최고 7c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양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빗방울 정도 수준 예상되고요. 밤까지 제주도만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0.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청주도 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